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도 평범한 삶이 아닌 좀 기구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탈출한 도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외에 계시군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아유, 야외 풀벌레들이 저희를 맞이하거든요. 지금 학교 쪽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어휴, 이 밤에요? 예. 자, 아무튼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삶을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릴 적부터 쭉 지내오시면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사신 것 같은데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리씨입니다. 탈출한 도비예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좀 같이 공유가 되어야 얘기를 들으실 때 좀 더 잘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저는 외가댁의 경우가 신줄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대에 걸쳐서 매번 무당을 이렇게 배출을 하시는 걸로 저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는 무당 일을 하고 계시고 외할아버지께서도 비슷한 쪽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의사라고 하셔가지고 시신들을 잘 닦아드리고 하는 일이다 보니 두 분이 좀 잘 만났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어릴 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게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 옛날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쵸. 예. 그래서 제가 한 4살 때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사실 건강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4살 때쯤 유치원을 가야 될 나이가 됐죠. 근데 제가 항상 매일매일이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픈 통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잘 그려지실진 모르겠는데,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렸을 때 바람만 스쳐도 아프거든요,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고통이랑 바늘 같은 거를 촘촘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온 전신을 다 찌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았고 4살 때부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매번 고열에 시달리거나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거나 토를 하는 경우도 되게 잦았었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뭐 척수액을 검사를 해보든 어떤 다양한 검사를 해보아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병원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동일하게 큰 병원 중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께서는 한 번은 이거를 병원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한번 넌지시 던져주셨대요. 근데 또 다행인 점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당직을 하고 계시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할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딱 보시고는 긴 말 안 하시고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시골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할머니께 여쭤봤는데 경북 영천 쪽에 시골에서 제가 3년가량을 지내게 되는 거였죠. 사실 외할머니께 끌려오다시피 해서 당장에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이해할 수 없었고 힘들었던 부분은, 보통 어린 친구들이라면은 저녁을 먹고 부모님께서 일찍 재워주신다던가 하시겠지만 저는 일과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4살 때부터의 저희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되게 오래 자야 돼요. 그 낮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재우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보통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다시 잠에 듭니다. 그러면 오후 11시 반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자시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너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첫날 사실 되게 황당하죠. 너무 피곤하고 지금 당장 잠도 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냐. 사실 그 나이 때 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일단 기도를 드린다 하면은 누구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는 대상은 나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나이에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할머니 신당에 들어가면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접신물에 네가 물을 받아라. 그 접신물에 물을 받고 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네가 탈려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 나이가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도 모르고 살려달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몰라도 되니까 들어가면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계속 살려달라고 되뇌이면서 기도를 드려라. 열과 성을 다해서 네가 계속 드려야 괜찮아질 거다 라고 하시길래 일단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해도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신당에 향도 피워두고 하잖아요. 네. 그 냄새가 사실 전 되게 달갑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게 마련해준 공간에 접신물을 뜨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정말 되게 저는 신기하다 생각을 했던 건 제가 할머니 댁을 오고 나서는 바늘로 몸을 내니까 저는 되게 행복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그 과정을 정한수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정한수를 드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뭐 중간 과정들은 사실은 크게 제가 들을 얘기를 제외하고는 큰 일은 없는데 유독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법구에 제가 관심이 너무 많이 보였대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울이라던가 또는 뭐 오방기라던가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듣기로는 만신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분들께서. 근데 작두를 타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신당 벽 쪽에 작두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손을 대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많이 맞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과들을 계속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근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릴 때만 되면 몸이 너무 편해지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괜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거나 오늘도 좀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러 간 거였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제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외할머니 댁에 3년 정도 있었는데 2년 차 때쯤에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외부로 일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예.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사실 말주변이 많이 없으신 분이셔서 말을 붙인다거나 하기가 좀 힘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시골 마을에 저 혼자 어린아이다 보니까 주변에 만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마을 회관이나 할아버지 작업실이라고 하죠. 영안실 쪽에서 할아버지 옆에서 뭐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기가 정확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과들을 보내다가 할머니께서 외부에 굿을 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할머니가 외부에 좀 나가서 오래 있다 올 거니까 할배 야 좀 보고 네. 그러고 니는 오늘 집에서 나오지 마라 꿈자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머니 늘상 저한테 주의를 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알겠다 하고 그 집 앞에 또 키우는 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집에서는 똥개라 불렀던 것 같은데 그 강아지 종류가 진돗개 있잖아요. 하얀 백구. 그래서 이 백구랑 계속 뭐 놀다가 할아버지께서 점심 차려주셔가지고 점심을 챙겨 먹고 늘상 이제 또 낮잠 자야 되는 시간이 되다 보니 낮잠을 딱 자러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잠이 한 30분 안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근데 이때부터 좀 신기했던 건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그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뭔가 여기 익숙하지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는 그 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시 자야 되는데 하고 누우려니까 막상 또 눕지는 못하겠고 근데 제가 신당에 들어가고 기도를 드릴 때 몸이 좀 아예 안 아파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뭔가 그냥 방에만 있는데도 몸이 너무 괜찮길래 나가는데 백구가 딱 저를 보고 되게 반겨주는 거예요. 평소처럼 꼬리를 막 흔들면서 짖지도 않고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백구 막 만져주면서 그러고 있다가 잠이 너무 안 올 것 같길래 그럼 평소에 마을 회관에 가면은 할머니 분들이랑 할아버지가 간식 같은 거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애기들 귀엽다고. 그래서 누룽지 사탕 이런 거 좀 얻어 먹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어린애가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 댁이 언덕백이 좀 위쪽에 있었는데 언덕을 내려가면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네. 오른쪽으로 길 따라서 쭉 걸어가면은 마을 회관이 나오는 그런 시골 작은 동네였거든요.
회관까지 그때 걸어서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였는데 완전 망각을 해버린 거죠. 할머니께서 오늘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절대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신나게 잘 가고 있었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갔을 때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옆엔 밭이랑 논이랑 되게 많이 딱 펼쳐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들이 흐르는 배수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작은 또랑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로 중간으로 가진 않고 끝쪽으로 붙어서 차들 또 지나다녀야 되니 그런 쪽으로 쫙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어르신 한 분이 서 계시길래 그럼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어가니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분이랑. 근데 제가 그때 봤던 모습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좀 마른 형체, 마른 육체를 가지신 아저씨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께서 딱 저를 거의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는데 아저씨께서 애야 잠깐만 이렇게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되게 일단 낯빛이 좋진 않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 분께서 야 너 혹시 염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그 사실 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장의사분들이 치를 닦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또 장의사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소독약 같은 거 있으실 때 탈면지라고 하죠. 탈면지 들고 와라 하면은 그 이상한 솜 같은 종이 들고 와서 딱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저 들어가 좀 앉아서 쉬어라 하시면서 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아저씨께서 애야 너 염 할 줄 아니? 라고 하길래 네, 저 할 줄 알아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소꿉놀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 뭐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뭐 도형이나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할머니 댁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 댁에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방울, 부채, 오방기, 작두 이런 거밖에 없고 할아버지랑 같이 했던 경험은 씨 닦는 그런 걸 좀 도와드린 것을 쳐다봤어요. 근데 되게 그 뭐라고 하죠? 안광을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멍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지금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살짝 소름이 돋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뭐 어떤 아프신 분인지 아니면 좀 이상하신 분인지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집까지만 가면 되겠다 해서 계속 그래도 끈기 있게 말을 붙였어요. 아저씨 몇 살이냐, 아저씨 어디서 오셨냐 또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끝까지 대답이 없으시고 그냥 계속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이상한 아저씨네, 도착하면 놀아주시겠지 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길래 이제 왼쪽으로 언덕만 올라가면은 할머니 집이랑 할아버지 작업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언덕배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언덕 위에서 백구가 진짜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짖는 애가 아닌데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가? 왜 저렇게 짖어대지? 하고 언덕을 반쯤 올라왔을 때 백구 이제 상체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만 보면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되게 반겨주고 잘 놀아줬던 친구인데 처음으로 저는 걔가 되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입을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올려가지고 걔들이 경계하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서 컹컹 짖어대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이랬는데 할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나가셨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나와가지고 이 똥개 새끼가 왜 이렇게 시끄럽노라고 하시는데 딱 그 입구 쪽을 보시더니 할머니께서 완전 화가 나신 모습으로 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가지고 호통을 치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만신을 모시다 보니까 여러 신이 좀 깃들어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매번 그런 일을 하시거나 영적인 일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셔요. 그러니까 성별은 할머니신데 예. 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몸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그때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와요. 처음 들어보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신 편이거든요. 하면서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당장 거기서 꺼지라고 우리 애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뭐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되게 굳어버렸죠. 왜냐면 전 단순하게 큰일 났다. 할머니가 나가지 말라 했는데 나왔다. 이걸 걸렸구나. 저는 이것 때문에 겁을 더 먹었어요. 걔가 짖는 거랑 할머니랑 했던 약속을 안 지켰던 것 때문에 엄청 혼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공포에 살짝 질려있는 상태였는데
그때까지 계속 옆에 아저씨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할머니께서 안 되시겠는지 들어가셔가지고 법구랑 이런 걸 다 들고 나오셨고, 저희 집안에 보면 신당 들어간 쪽에 팥주머니가 되게 많았어요. 그 팥이 완전 빨간 팥인데 그 팥 주머니를 한 움큼 딱 쥐고 오시더니 저쪽으로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렸던 팥을 제 몸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떨어지잖아요. 딱 부딪혔는데 방에서 제가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꿈이 이렇지? 라고 하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문지방을 살짝 열었죠. 살짝 열어서 밖에 봤는데 그 아까 꿈에서 봤던 그대로 백구가 언덕 아래쪽을 보면서 엄청 짖고 있고, 할머니께서도 계속 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팥을 뿌리고 막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으니까 계속 보고, 밖에서는 방울 소리부터 해가지고 무슨 소리 다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시간 정도가 안 됐을 거예요. 할머니가 딱 오시더니 할아버지를 부르시더라고요, 방 밖에서. 나가셔서 방문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었을 때 이장님 댁에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야를 좀 볼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전화 잡고 빨리 얼른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 때리라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 흘렀을 때 그 이장 부인님 되시죠, 와이프분. 그래서 이장 부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평소에 저를 회관에서 엄청 챙겨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오셨냐고, 할머니 어떻게 오셨냐, 할머니 전화 돌아줄 거냐 정신없이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막 되게 그래 우리 손주 이러면서 막 챙겨주셨던 분인데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더니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께서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우리 애 좀 잘 봐주소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사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두 분이 돌아오셨었고 이장 부인님도 돌아가시고, 그러고는 할머니께서 저한테 딱히 혼내시는 건 없었어요. 그 신당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냥 늘 하시던 말씀처럼 자시부터 축시까지는 열심히 기도드려라, 살려달라고 꼭 빌어라 알겠지? 라고 하시는데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건 그 목소리가 되게 이전에는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좀 되게 측은해 하시면서 해야 된다 알겠지? 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할머니가 오늘 좀 많이 힘드셨나? 이 생각하고 알겠다고 할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평소처럼 계속 자시부터 축시만 되면은 할아버지께서 깨워주시고 신당에 들어가서 접시에 물 뜨고 정한수를 뜨는 거죠. 정한수를 뜨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3년이 다 됐을 무렵쯤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그냥 편한 거예요. 신당을 안 들어가도. 그래서 이거 전에 한번 느꼈던 건데 해가지고 둘러보다가 바닥을 딱 봤는데 다행히 그땐 제가 안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이 괜찮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다가 할머니께서 또 계속 바쁘셨어요. 밖에 나가셨다가 다른 마을 가셨다가 또는 멀리 출장 가시는 날도 계셨었고, 일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야야 니 이제 집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어머님한테 연락 넣을게 해서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초등학교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좋아할 친구들이 없잖아요. 또 저는 마을 어르신분들이랑만 지냈다 보니 유년 시절을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뭐 중학교 가서도 매번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은 하게 되는데 이게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얘 또 헛소리 한다, 아이고, 얘 툭하면 귀신 본다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사연 제보하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귀종님들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대나무 숲이었던 공간인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 연휴만 되면 이렇게 또 가서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 제가 그때는 귀신이 뭔지도 알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념은 알게 되고, 그래서 추석 연휴를 빌려가지고 할머니를 뵀을 때 말씀을 드려봤어요. 할머니 혹시 나 어릴 때 그거 기억하시냐? 라고 하니까 니 알아서 좋을 거 없는데 와 자꾸 물어보노? 라고 하시길래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건 네가 얼마나 힘들게 그거를 벗겨냈는데 이 신줄을 내가 다 막아놨는데 신내리 받을 거 난 잘 모르겠다, 궁금하니까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왜 궁금한데 해가지고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 나도 알 권리는 있지 않냐, 나도 당사자인데. 그렇긴 하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 그때 할머니께서 외부에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셔서 저를 깨워서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이고 다시 재우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분명 얘가 지금 자고는 있는데
폰이 없고 100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라고 하시면서 안 그래도 감이 안 좋아서 빨리 돌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 밖에 나와서 상황을 봐야 된다 하는 찰나에 집 앞에 키우던 백구가 계속 짖어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때 직감을 하셨대요. 아, 얘가 나갔구나. 그러니까 분명 제 육체는 거기 남아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래요. 얘 나갔다 해가지고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셨는데 제가 저 언덕 밑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뭐 하나를 잡고 오는데 할머니께서 보셨던 거는 분명하게 그거는 연가래요. 근데 그때 뭐 밤도 아니었고 오후 시간대였거든요. 낮에도 귀신이 돌아다닌다라는 사실을 그때 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연가를 잡고 올라오는데 얘가 지금 뭘 잡고 올라오나 하고 딱 보셨는데 손이 아니라 혀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혀를 제가 손으로 감아서 잡고 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얘가 지금 감긴 건지 감은 건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비방은 다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비방이었던 뭐 팥 뿌리고 소금 뿌리고 칼도 들고 나오셨었고 그럼 쫓아내려고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손잡고 있다가 팥을 딱 떨쳐내니까 저는 사라졌고 그 영감만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직감을 하셨던 건 얘가 지금 우리 애를 피해를 끼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본인 당사자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애를 볼 사람이 필요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이장님 댁 연락해가지고 이장 부인님 한번 오시라 해라. 그래서 얘를 보게 해놓고 같이 갑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장 부인께서 오시다가 또 이거는 이장 부인님 얘기를 전해 들은 거래요, 할머니께서. 예. 전화가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를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또 뭐 며칠 만에 또 한번 애 보러 가야겠다 해서 걸어오시는데 그 할머니 댁에서 마을 회관까지 가는 거리가 도보로 20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굴다리가 되게 많아요. 그 굴다리가 밑에 계곡이 좀 흘러 지나가고 좁은 도로로 있어가지고 왕복 2차로인 거죠. 이런 도로인데 할머니 댁부터 마을 회관까지 굴다리가 총 3개가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굴다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m에서 5m 정도 됐던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걸어오시는 길에 밑에서 연기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동네는 계곡에서 취사행위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미친 양반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지 밑을 딱 확인을 하셨는데 차가 하나가 전복이 돼가지고 거기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장 부인님께서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옆에 또 산길 쪽으로 틀어서 가면은 만만한 경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서 내려가서 차를 확인을 해봤는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냐, 이거 얼른 사람을 깨워서 꺼내든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이 양반아 좀 나와 보이소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셨던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으셨대요. 예. 어쩐지 마을 회관을 몇 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우선은 얼른 지금 저희 외할머니 댁으로 와야겠다. 와서 상황을 설명을 해야겠다. 얼른 급히 오셔가지고 집 전화를 빌려서 이장님 댁에 연락을 다시 넣고 사람이 지금 하나 죽었다. 경찰 불러야 된다. 해서 경찰을 부르고 해서 할머니께서 기억하시기로는 제가 그 영가의 혀를 끄집어 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 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예. 아 그래 귀신인 건 알았는데 이게 이분이신 거는 전혀 몰랐던 거죠.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찰분들이 인계하시고 또 알고 보니까 옆마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음주를 되게 좋아하셨었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뭐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셨고 제가 아무래도 이게 집안 자체가 신줄이 내려오다 보니 나간 길에 모시고 온 거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할머니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름아름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집에. 원래 찐무당 분들은 그렇게 찾아와요. 네. 그래서 네, 진짜예요. 뭐 매번 나와보면은 또 모르는 가족분들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찾아오시지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주변인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도움을 구하더라. 그래서 내가 주소를 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때 그렇게 저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불과 미취학 아동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시작에 불과하겠네. 그죠? 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건가요? 할머니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는 네가 지금 신내림만 안 받았지 네. 신을 모시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하면 된다. 아,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거 다 니한테 천살로 돌아올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안보다는 같은 개념일 것 같긴 해요. 뭐라 저는 정확하게 이걸 배우질 않았으니 설명은 잘 못 드리겠는데 할머니께서는 저는 화경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여쭤보니까 영안이 6감이면 화경은 7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더 좋은 거냐라고 했더니 좋고 나쁘고가 어딨냐고 불편한 거지라고 하시면서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귀신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경우는 이번 이야기랑 대학교 때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총 3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좀 느껴진다거나 보통 제가 느껴진다 했을 땐 거의 들어봤더라고요. 이게 영화는 그 귀신이 있는 현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화경은 그게 아니니까 더 네. 힘들 수 있죠. 네. 그냥 가만히 뭐 예를 들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갑자기 화경으로 보이면 지금 내가 이거 개인적인 일을 즐기고 있는데 그죠? 왜 나한테 이런 게 보이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늘 탈출한 도비님 아마 본인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비공포 라디오에서 용기 내서 이렇게 시참을 하게 되면 내 이야기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곳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진짜로. 최고의 근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도비님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뭐 무당을 하고 계시거나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직업을 하고 네, 계신 그죠. 거죠? 저는 지금 체육교사 준비 중인 상태라. 체육교사. 네네.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까지는 잘 할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인데 할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라고. 절대 근데 그거는 당연히 조부모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고 그죠. 직접 이런 걸 겪다 보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굴레 거의 무한 굴레. 하지만 탈출한 도비님께서 오늘 용기 내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다른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번 있으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니면 뭐 오늘 오시고 안 오실 건가요? 저는 계속 이제 시간 되시는 대로 올라가 주시면. 제일 무서운 감옥 중에 저희 또 돌비공포 라디오 감옥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막 감겨 있거나 묶여 있거나 이런 곳이 있는데 아무튼 탈출한 도비라서 조금 쉽게 다시 가둘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레전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봉수님께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자, 일단은 봉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저번까지는 큰 신, 작은 신 받은 썰이었고, 네, 이후로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무업을 해보겠다고 시작하게 되면서 생긴 일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봉수예요. 이번 이야기는 언니가 작은 신 받고 난 직후, 그러니까 한 10년 조금 안 된 거긴 한데, 언니가 큰 신을 받고 전사 봐주는 신이 로테이션으로 2분씩 돌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무업을 시작하게 됐대요. 이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부터 대박을 터지긴 힘드니까 언니도 이제 반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절반은 나도 수입이 좀 있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대요. 모든 사업의 시작은 영업이고 영업이 사업의 꽃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언니도 그냥 무작정 발로 뛰었대요. 어디 지역에 귀신이 판친다더라. 아니면 어디 지역에는 무슨 귀신들이 꼬여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 뭐 살이 쭉쭉 빠진다더라.
아니면 어디 폐가 갔다 온 사람들은 100% 그날 다 사고가 났다더라. 근데 막상 가면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입지는 쌓이잖아요. 그러면 입소문이 나겠지 싶어서 그런 식으로 가봤으나 네. 소문이 퍼진 곳은 이미 다른 더 난다 긴다 하는 무당이 와서 싹 쓸고 가고 그 사람 해치는 악기는 다 소멸되었든 끌려가든 없어졌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맑은 영가나 좀 쉬고 싶은 토지신들이 나 좀 쉬려고 했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냐고 언니가 다칠 뻔한 적도 있고 그렇게 계속 실패 연속이었다가 언니가 그냥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모래밭에서 바늘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크게 찾아보자 싶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뭐 지역은 대충 경기 남부 쪽. 경기 남부인데 동네 이름이 귀신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런 지명이 있긴 한데 거기가 솔직히 그냥 못 사는 지역도 아니고 입지도 네. 괜찮았대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이름일까 해서 찾아봤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던 모든 땅에 귀신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네. 그게 귀신이 많이 다닌다? 그리고 귀신이 많이 다니는 동네라고 해도 무슨 시골 마을 사람들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처럼 불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을 가진 지명이 지도에 확실하게 찍힌 거면 뭔가 있긴 있겠구나. 근데 그 넓은 지역을 다 돌아봤냐고 물어보니까 아, 미쳤냐? 내가 몸이 여러 개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네. 참 언니가 당돌하다고 느낀 게 같은 동네라도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구역이 있는가 하면 좀 힘든 분들이 사는 구역도 있잖아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심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무작정 힘든 분들이 사는 구역으로 가서 그냥 파라솔 펼쳐놓고 팻말에 금전운, 연애운 이렇게 써놓고 그냥 길거리 점사 봐주듯 잘 쉬어서 힘이 커진 토지신이 언니 뒤에 있는데 배짱 부리고 그럴 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부동산 운도 금전운이고 문서운이니까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하고 그렇게 됐대요. 사연을 처음엔 들어보니까 그냥 집을 팔고 싶은데 잘 안 나가더라. 언제쯤 나갈까요? 이러길래 대략적인 집 위치와 생년, 월, 일, 시를 물어보니까 위치만 봤을 때는 나쁜 위치가 아니더래요. 오히려 이사주랑은 잘 맞는 위치고 생년월일로 보니까 언니보다 살짝 윗대 나이길래 언니가 그 나이에 수도권 변두리라 할지라도 집을 산 건데 그냥 좀 더 있어 보시지 왜 팔려고 하냐. 금전적인 것 때문이라면 차라리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시는 게 낫지 싶다. 지금이 땡땡년인데 조금만 참으면 부동산도 오를 것 같은데 그 사주상으로도 문서운은 안 잡혔는데 재물운이 막힌 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한 거예요. 남자가 언니 말을 딱 끊더니 아 못 믿을 거 안다고 배부른 소리 하는 것도 맞다고 직접 보고 들은 나조차 아직까지 못 믿겠는데 그래도 볼 줄 안다고 하는 무당이니까 아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볼래요?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집을 구매했는데 그 집이 요 동네고 이 동네가 동네 자체는 좋은데 위치 자체가 변들이라서 깔끔하진 않지만 입지는 좋으니까 눈 딱 감고 구매를 했다. 집이 오래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수도권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평수는 없다 싶어서 기분이 진짜 좋았다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귀신 들린 집이라 그렇게 싸게 내놓은 거 아니냐 하니까 그냥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혹이 좀 부렸다. 그깟 귀신 집값보다 굿값이 더 싸다고. 귀신 나오는 집이면 전 집주인이 사고 보상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넘겼대요. 그렇게 술자리가 얼마나 지났을까. 가정이 다 되어가니까 하나 둘씩 택시 할증 때문에 집에 가겠다고 친구들이 몇몇 돌아갔는데 나는 막 입주한 상태라 기분이 좋았는지 이상하게 술이 안 취하더라. 마지막으로 버티다 술이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귀신 나오는 집 아니냐고 말한 친구가 그 집에 가겠다는 걸 쫄라가지고 술을 한 잔씩 더 기울이는데 친구가 또 그러더라. 진짜 이렇게 좋은 집인데 혹시 집주인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길래 농담 한 번은 넘겼으나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말하는 걸 보니 이 X가 지금 배알이 꼴려가지고 그런가 헛소리를 늘어놓나 뭐라 하려고 했는데 친구의 얼굴이 좀 이상하게 드드드드 하면서 꺾이더니 내 얼굴로 확 다가오더라. 그러더니 야 여긴 내 집이야. 이 집 구석구석 하나하나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장가들은 지 1년 만에 약을 먹고 피토한 곳도 이곳이고 토해낸 피 묻은 손으로 자식 새끼들까지 다 뜯어서 아내한테 보인 곳도 이곳이다.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웬 무당이니 스님 새끼 데려오는 것도 질려갈 쯤에 네가 또 들어왔구나. 너도 그 들처럼 날 악귀 취급하면서 내쫓을 거냐 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 막 부르더니 정신이 들었을 땐 술병으로 어질러진 집이 보였고 그날 왔던 사람들한테 싹 전화 돌려보니까 택시 잡기 어렵다고 12시 전에 다 돌아갔다 하더라. 예. 그럼 내 뭘
푸른 친구는 무엇이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알아보다가 부동산한테 연락 다 돌려보고 그래도 나는 그런 소리 모르겠고 그런 일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란 말밖에 안 하고 이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봐도 수신 차단을 했는지 연락도 안 된다.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찝찝해서 집 산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무당도 부르기엔 또 그것도 몇천 드니까 돈도 없고 혼자 알아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나오는 집에 혼자 밥상 차려주니 조용했다는 말이 있어서 네. 밥상 차려주고 하루 정도 나갔다 와보니까 그 밥상 앞에 키우던 고양이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다. 그냥 고양이는 지 명 다해서 갔다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도 도저히 안 되었지만 초짜무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도쟁이들 마냥 악마 짓도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얼마나 설득했을까. 언니도 진짜 겁이 없다 싶었던 게 결국 그 남자 집을 따라갔대요.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통 악귀가 아니지만 무당이니 스님이니 데려오는 것도 질린다 이러는 거 보면 단단히 한이 맺혀서 자기가 죽은 거 인정도 안 하는 애라고. 악한 사람이라도 다 사연이 있는 것처럼 일단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를 알아야지 달래서 올려보내던 아니면 소멸을 지키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남자를 내보내고 이 사연을 들어봐야 할까? 아니지. 집을 들어온 당사자는 저 남자니까 이 집을 다른 방에 부적 엮은 금줄을 매어서 못 나오게 하고 그날 날뛰는 악귀를 부르는 의식을 했대요. 의식 내용이 대충 야 너 왜 이러냐. 네가 말을 해야지 우리가 달래주든 뭘 하든 그러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너만 손해다. 너 이러다가 저승사자 오면 네 한도 못 풀고 다 갈갈이 찢겨서 지옥 간다고. 이런 식으로 달래니까 악귀가 그제 입을 연 게 나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사는 누구였다. 너네 집 식모살이하는 호러매 모시고 악착같이 살아서 내 집 하나 만들려고 잠도 안 자고 안 먹어가며 모아가면서 구한 게 이 집이었다. 그래서 우리 어매가 집도 생겼다. 이제 장가만 들면 되지 않겠냐면서 선자리를 들이밀었는데 참 참하고 고운 게 저런 여자가 왜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런 기회 없다 생각해서 나도 좋다고 그렇게 결혼하면서 살았다. 나이도 어린데 아내가 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바로 애가 들어서는 게 못내 미안해서 의지라도 잘 하려고 장모까지 모시면서 살았다. 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앞에서 장모와 아내한테 구박받고 사는 건 참았어. 근데 그 찢어 죽일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 애를 낳아주면 어디는 자동차니 명품이니 처가와 아내한테 턱턱 갖다 바치는데 여기는 우리 귀한 딸내미가 시험에도 모시고 살고 가관이다. 저 쌍판댁에 안 보고 싶다 악지르는 게 참다 터진 우리 어매가 딱 한 소리 했어. 씨바지하러 왔냐고. 그걸 들은 내 아내였더니 어딜 사람 취급을 하냐며 우리 어매를 밀쳤고 예. 우리 어매가 계단에서 굴러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나마 먹고 살려고 했었던 남의 집 식모살이도 못하게 되었어. 우리 엄마는 이 병 같은 새끼는 그걸 보고 그냥 넘겼다. 저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겼어. 예. 하니 그 언니가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그래도 이놈아 그러면 네 처였던 것과 네 장모였던 것에게 치료를 해야지. 왜 여기서 엄한 사람한테 분풀이를 하냐. 게다가 아까 들어보니 네가 처도 죽이고 네 아이도 죽였다는데 왜 엄한 네 자식 새끼들한테 분풀이를 하냐. 너 그냥 그만두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네 지은 죄 몇 개는 면죄부 써달라고 굿이라도 해줄게. 아니 악귀가 악에 바친 듯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면죄부를 써야 하냐. 내 모든 걸 바쳐서 아니 우리 엄마 몸뚱아리까지 바친 게 내 가정이고 내 집이었다. 엄마를 못 지켰으나 이 집을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싶었다고. 그 가정마저 허구였어. 태중의 애새가 내 애가 아니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도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말이 뭔지 알 거야. 나는 사람이고 싶었고 아니 한 사람이었다. 남자로서 존중받아야 될 한 사람이었다고. 그 뱃속의 애새가 내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톡톡히 알게 되었다. 장모와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찢어도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보내면 안 되지. 내 인생 지옥길로 만들었으니까. 나 하나 태워서 그 두 인생 끝내버리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 집 하나 처먹으려는 꼴이 같잖아. 그래 집 줄 테니까 니들 목숨 내놓으라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약 먹고 죽은 게 이 집이라고. 애새부터 눈앞에서 골로 보내고 몇 번 나타나주니까 꿀에 애미였다고. 악지르는 꼴이 참 재밌었다고. 아내였더니 정신이 나가서 미쳐 날뛰니까 장모였던 그 꼴 못 보겠다고 미쳐 날뛰는 자기 딸을 지 손으로 버리고 집도 헐값에 넘기고 떠난 지 오래요.
말로는 지긋달 아깝다, 내 같은 X한테 보는 게 아깝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겉도 부모라고 설쳤던 지난날 생각하면 참 재밌다고. 나를 말려 죽였으니 니들도 말라 죽어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 라는 말에 언니는 솔직히 듣는 둥 마는 내가 올라가면 벌 받는 건 기정사실 아니냐, 나 이대로 살 거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것 봐, 악인 주제에 사연이는 저 꼴값이랑 꼴값은 다 떤다고. 막상 벌은 받기 싫어서 안 간다? 니도 지금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잖아.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승천이라도 하면 쌓은 업을 다 털고 새로 시작이라도 하지, 너 내가 그냥 찢어발겨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다시 시작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그 길로 바로 의식 같은 걸 시작을 했대요. 시작을 하면서 그 의뢰의 남자는 며칠간 안 오는 게 좋다, 정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와야 하면 악귀가 죽었다던 이 방은 들어오지 말라고. 금주를 치고 그 길로 매일마다 엄청 큰 부적 종이에 주문령을 써서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내용은 한자로 적었다는데 그냥 해석만 말씀드리면, 뭐 원기가 미쳐 날뛰고 한이 가득하여 슬픔에 넘치나 뉘우칠 뜻 없으니 애석할 이유도 없다. 혼과 형체를 산산이 부수어 사방에 흩어버리고 연기와 티끌이 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좋게 시행하라. 이런 내용을 큰 부적 종이에 하루에 한 장씩 총 7장을 적어서 방벽에 하나씩 붙이는 의식을 하는데, 참 이게 패턴이 이렇게 바뀌지도 않는다 싶었던 게, 악귀가 미쳐 날뛰면서 목소리가 계속 바뀌어갔대요. 그 의뢰했던 남자가 불타는 것 같다, 살려줘라, 제발 나와서 날 좀 봐줘라, 이 악귀가 날 죽이려 한다, 이런 말부터 자기 신령 목소리 따라하면서 그만하라고 윽박지르지 않나.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뛰다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마지막 밤이 되던 날 갑자기 대문이 쿵쿵쿵쿵 울리더니 문 여세요, 문 여세요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언니가 저거 악귀가 얼마나 힘이 세면 저렇게 리얼하게 따라하지 싶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그 119 소방 그 구급대원이랑 그 의뢰했던 남자가 들어오더니 선생님 살아 계십니까? 하면서 금주를 넘어 들어오더래요. 이 악귀가 그 굳센 언니의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으나, 이가 빨린 대로 빨린 저 남자의 마음은 좌지우지하기 쉬웠는지 저 남자의 꿈에 들어가서 피투성이인 언니 모습으로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저 악귀가 힘이 세도 너무너무 셉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119라도 불러주세요,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간다고. 그렇게 넘어간 남자가 그렇게 구급대원을 불러서 딱 마지막 날에 그 의식은 실패했대요. 미친듯이 열이 받는데 이 새끼도 결국에는 사람이었으면서 어찌 이런 식으로 일을 치나 눈이 뒤집히는데, 저 남자가 문을 열어서 다 망친 건 맞으나 언니 이해는 했대요. 그 지친 대로 지친 남자가 무당도 휘둘리기 쉬울 판에 안 휘둘리겠냐고요. 이해는 했으나 이번 일은 그냥 못 넘기기에, 네가 악귀야 나쁜 짓을 했으니 그 나쁜 짓이 또 합리적이라고 했으니 나도 그 합리적인 일 좀 해보자. 너 니네 애미 아직 안 죽었다 했지, 너 두고 봐. 그 의뢰했던 남자한테는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한 다음에 그 악귀의 엄마를 찾아냈대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으나 많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 악귀의 엄마는 잘 살아 계셨대요. 다 늙어서 아들도 먼저 보내고 그 모습이 진짜 마음은 아팠는데, 어쨌든 일은 해결해야 되니까 언니가 그 할머니한테 가서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왔다면서 생필품도 막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친분을 좀 쌓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쌓으니까 그 할머니한테 자주 입던 옷을 하나를 얻어왔대요. 그리고 그 옷 위에 악귀의 이름을 닭피로 써내려가면서 그 악귀를 어떻게 다시 불러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엄마의 위치를 내가 안다, 내가 이 다음에 니네 엄마 찾아가면 무슨 짓을 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지금 승천할래? 아니면 내가 니네 엄마 찾아갈까? 또 내가 여기서 너한테 죽어도 내 친우가 아니면 내 가족이 니네 엄마 끝까지 찾아갈 거라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지금이라도 올라가. 벌은 언젠간 끝나지만 복수는 평생 이어진다. 네 한 내가 진짜 잘한다. 기도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너 먼저 잃고 큰 대못 박힌 네 어미 돌볼 생각해야지. 네가 지금 올라가면 나도 네 어미 평생 도우며 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처음엔 이 사람이 나보다 악한 짓을 저지른다, 남 부모를 건드리냐 악지르던 악기가 언니가 계속 네 마음 내가 다 한다, 근데 네가 이러면 네 죄도 네 어미가 받는다, 내가 너 혼자 남은 네 엄마 돌봐줄게 하니 그제야 좀 마음이 달려졌는지 악기가 피눈물 흘리던 게 맑은 눈물로 바뀌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죄 제가 받을 테니까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한다, 내가 잘할게. 내가 생판 남의 일도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너랑 나랑 7일 내내 지내지 않았냐, 그렇게 같이 지냈던 네 약속은 안 지킬까, 마음 놓고 올라가거라.
네 가진 한 서러움 다 나한테 맡기고 잘 가시게 올라가시게 하고 그 악귀는 그렇게 승천을 했는지 그 의뢰했던 남자도 연락을 해보니 그 이후로 조용하대요. 그 집 자체가 찝찝하긴 했으나 일은 해결된 것 같으니 그 남자도 잘 살아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와. 그 집은 그렇게 일이 해결이 되었는데 이후 그 악귀 어머니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직접 자기 부모처럼 모시기는 그렇고 그냥 언니 신당에서 그냥 알바처럼 가벼운 청소나 제상 음식 준비하는 건 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런 간단한 일을 보는 대신 급여도 책정해드리고 그렇게 근처에서 같이 지냈다가 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단시간에 끝난 거지만 네네 이게 얼마나 더 걸렸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한이라는 걸 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끝까지 책임지신 거잖아요. 네 아. 약속은 꼭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귀신도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저희 시들물도 항상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라 생각하고 봉수님께서 매번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너무 긴장을 해서 아니요, 그냥 귀신을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죽었대요. 이런 얘기들이 일단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무당 언니분이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봉수님께서 전달 너무 잘해주셔서 항상 봉수님을 믿고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 봉수님은 딱 그 목소리만 들어봐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죠. 예. 근데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지는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욕이 섞일 때 있잖아요. 이야기 하시다 보면 막 간혹 욕을 섞어서 하실 때가 있는데 뭔가 그 카리스마도 딱 있으면서 전달을 딕션으로 딱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래서 돌비 봉수 검색하시면 정말 또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봉수님이야 뭐 워낙 이야기를 기깔나게 하시는 분이라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봉수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고, 봉수님,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한번 듣고 싶어요. 오늘은 예. 그 무당 언니가 저번까지는 좀 이게 권선징악이라면 모르겠는데 오, 네. 그 귀신을 달래서 올려보낸 일이었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좀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람의 한계가 뭐, 어디까지인지. 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게요. 렛츠가! 일이십니다. 봉수예요! 이것도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것이라서 권선징악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하. 근데 누구도 이 사연 속의 남자를 벌한 게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사람 한계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제일 무섭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네. 이야기였는데 언니가 이제 저번 일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네. 빛보다 빠른 게 입소문이라잖아요. 점점 사람이 몰리면서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무당이다. 예. 이런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더 몰리게 됐는데 과학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의뢰나 문의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대요. 그때가 이전 이야기에 일을 도와줄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된 건데 신당 일 제대로 차리고 나서 언니의 일도 안정적으로 쌓이면서 잘 지내다가 좀 쾌한 남자 하나가 찾아왔대요. 나이는 30대 초반 그리고 남잔데 이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없기는 해도 이 인상이나 그런 게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어디 영적인 문제가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본집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옛날 이력서에 적듯이 뭐 가부장적인 회사원 아버지와 자상한 전업주부 어머니 뭐 말 잘 듣고 귀여운 동생 2명 이렇게 적히는 것 마냥 네.
정말 평범했고 근데 그렇게 형제들이 많으면 그때는 대학을 다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기는 힘들었잖아요. 무조건 돈 잘 벌 수 있는 학과로 가기 위해서 나 진짜 저렇게는 안 살 거다 싶어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학교는 붙었는데 네. 그 집에서 학비를 다 대줄 수는 없으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학비 싼 국립대로 가고 거기서 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덜컥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어찌저찌 처가댁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소형 전세방 구했는데 이게 애 보면서 공부하는 게 편했겠냐고요. 당연히 시험도 미뤄질 대로 미뤄지고 저런 상황들이 겹치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 갑갑한 상황이 해결될지를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러는데 그 언니가 보기에 이 사람이 뭐가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속으로는 그래 뭐 대학 입학이야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여친 임신 문제도 그렇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고객님이니까 대놓고 저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근데 실제로 사주도 그랬었대요. 대기만성형이라고 해서 초년 운이 좀 그렇긴 하나 나중에는 좀 숨이 트이고 잘 산다더라. 이게 버틸 의지 그런 게 좀 있을까 하니까 언니가 사주는 옛날 학문이라서 지금과 해석이 좀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야 남자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승진운이나 시험, 뭐 부동산, 문서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다 합쳐서 남편 복이라고 말하고 다녔지 요즘은 안 그렇다. 여자도 일 잘하지 않냐. 제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냐면요. 문서운이 약하게나마 있기는 한데요. 그거 그냥 여기다 쓰지 마시고 전세 사신다면서 그거 혹시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사운으로 쓰세요. 그 합격운은 일단 여기저기 시험 보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그냥 맛있는 거나 사 드셔라. 네. 애가 한 3살은 넘어가야지. 그때 좀 시험 운이라도 있고 그때 차라리 그렇게 보고 금전적인 부분은 와이프 되실 분이 더 있어 보이는데 차라리 애를 선생님이 보시고 와이프 되실 분을 일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진짜 중말년이 좋다. 특히 자식 보기 좋은데 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시라 하는 말에 사람이 간절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왔는데 여태 노력한 거 다 제껴두고 너보다 너 와이프가 더 나으니 다 손 놓고 기다리란 말만 하니까 이 남자가 듣다 폭발했나 봐요. 그놈의 나중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선생님. 내가 지금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 할 거면 내가 왜 왔냐 여기를. 그리고 자식은? 그 자식은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힌 것 같다.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무슨 예방접종이니 뭐니 휴지 뽑아 쓰듯 돈이 줄줄 나가는 거. 처가댁에서는 지 딸 데려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시킨다고 눈칫밥도 이제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러고 뭐? 와이프 보고 일해라? 그 여자가 일을 해봐야 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는데 제대로 일이나 구하겠냐. 무당이니 뭐니 남들 앞길 본다고 설치는 거 잘 알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를 언니가 이런 싸가지 없는 애를 봤나. 야 네가 봐달라며 궁금하다며. 그리고 그래도 부모인데 자기 자식 앞에다가 저딴 말을 짓거리냐. 에라 이놈아 네가 그러고 생각하고 다니니 여태 그렇고 사는 거다. 당장 꺼져 하면서 소금을 막 뿌리고 내쫓았대요. 돈도 그냥 안 받겠다고. 언니가 그러고 아우 더러워 죽겠네 하고 틀틀거리는데 그때 일 도와주신다는 할머니도 안절부절하다가 그 겨우 먹고 먹으러 사는 그 할머니가 절룩거리면서 쫓아나가더니 그 남자한테 돈 쥐어주고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소. 으이? 그래도 사라지더이다 하고 달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부하가 치밀더래요. 근데 정말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인가 본데 사람이 정말 힘들고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 탓을 하면서 멘탈을 잡으려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영업시간 다 끝나가고 할머니 우리 뭐 기분도 꿉꿉한데 소주라도 한잔 할까요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길래 몸 약한 노인 내보내는 것보다 언니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고할 준비를 하고 누구냐고 걸쇠 걸어서 열었더니 그 남자더래요. 그러면서 술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막 난리는 다치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자식우는 좋다면서 차라리 그때 말이라도 해주던가 내 자식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걸쇠가 부서질 정도로 문을 계속 발로 차고 흔들길래 결국 경찰을 불렀대요. 네. 이렇게 언니랑 그 남자가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 쓰고 그러는 와중에 그 남자의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와서 언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더래요. 죄송하다고.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이게 합리화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근데 진짜 불쌍하게 여겨서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문 수리비는 당장 지불은 어렵지만 제가 다음 달까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리겠다 하고 비는데 언니가 싹 훑어보니까 깡말랐지만 얼굴에 귀티가 흐르고 말하는 투도 교양 있어 보이는 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치관이 딱 보이더래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 상황에 대신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언니 입장에서는 참 기특하고 또 언니가 하는 일이 사람을 도우려고 시작했던 점도 있으니까 그래 그 남자가 참 못 믿어오나 저 여자는 기특하고 이뻐 보이니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렇게 조서 다 쓰고 나와서 그 여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가 다시 찾아와서 자식은 좋다며 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대화를 살살 유도해서 나온 이야기가 그 여자가 말하길 자기가 남편과 연애 중에 애가 들어섰다. 이대로 나와봐야 현실적으로 남편과 내 인생은 물론 아이 인생까지 진창에 처박힐 것이 뻔히 보여서 누르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지우는 수술도 당장 안 되는 거 아시냐. 보여야 지운다고 3개월 차에 다시 오라는 말에 다시 갔는데 심장 소리를 듣자마자 꼴에 나도 애미라고 도저히 못 지우겠다. 내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삶은 사라지겠지 하고 낳겠다는 거를 남편도 그때 당시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다. 남편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에 어렵사리 집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나온 거라 더는 손을 못 벌릴 것 같은데 번번이 미끄러지는 남편 속도 말이 아니겠지만 당장 닥친 현실이 제일 무서웠다고. 네. 둘은 배 들이밀어서라도 알바라도 하겠다고. 당신도 다른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해보라. 여태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뿐이었고 가난은 점점 커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의 예방접종을 할 돈 몇만 원이 없어서 미뤘대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는 손도 댈 수 없을 수준으로 큰 병이 되어서 보증금을 빼서 치료를 한다 해도 안 된다는 수준까지 갔다. 그게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가오는 게 가난이라고. 네. 아이가 저 사람인 줄 알고 왔죠. 뭐라도 해보고 싶다면서요. 애 보여줄 수 있어요? 수상한 사람도 아니고 굿하자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도 아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쓴 거 보면 아시죠? 신원에 문제 없어요. 엔간하면 나도 내 품 안 들게 당신 보고 오라 하고 싶은데 애가 아프다면서요. 아픈 애 바람 맞게 하면 더 아플 수 있으니까 내가 가보겠다고 이러는데 그 와이프란 사람은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언니 말대로 신원이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얘기하면 남편 일이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언니 말대로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가서 애를 딱 봤는데 애가 고열이 펄펄 끓고 젖도 못 물리는 게 좀 뭔 일이 있긴 있구나. 근데 이렇게 찬찬히 둘러봤는데 언니 눈에 딱 잡힌 게 이 애한테 둘둘 말린 포대기 마냥 무슨 검은 덩어리가 감긴 것처럼 보이는 게 아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니긴 하다. 근데 이 여자 성품상 누구에게 원한 살 사람도 아니고 남자 측이 문제인가? 근데 또 언니 말로는 그 자기 성격이 베베 꼬였는지 그 남자는 안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나 벌자. 네. 내가 시간 버는 방법은 알려주겠다. 뭐 치료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애가 픽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방도가 뭐냐. 아가씨 뭐든 한다 했지. 이거 끝나면 당장 친정 달려가서 애 살려달라고 빌라고. 나한테 저딴 것도 남편이라고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빌었던 거 생각해보면 당신 부모인데 쪽팔릴 것도 없지 않냐. 지금 근데 애 데리고 뭘 하기엔 애가 당장 가네 마네 이러니까 시간 벌 방법은 알려주겠다. 내가 해주곤 싶은데 당신 자식이니까 내가 하는 건 소용이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 방도가 뭐냐. 저승사자는 태양을 피해서 온대요. 근데 그게 태양을 피한다고 해서 서쪽에서 오냐? 아니죠. 그러면 만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따라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마주친다고. 오늘이야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당장 내일 밤 몇 시까지 동쪽 어디에 있는 지역 산 정상을 가라. 차비 없냐? 그럼 그거 내가 빌려주겠다. 그렇게 가면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저승사자라고 해서 갓쓰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딱 보면 안다. 저거 사람 아닐 거라고.
근데 자식 잃는 게 더 무서운 부모가 그거 안 무섭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를 보면 술을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대작을 해라. 맑은 청주도 내가 구해줄 테니까 그 사람이 휘청거릴 때까지 먹이라고. 저승사자들도 한땐 사람이었으니까 취하는 게 볼 거다. 아니 어떤 귀신이 와도 그래. 그 음식이든 어떤 거든 그것의 기운을 취하면 그 물건의 기운을 받아가는 거다. 아무튼 그렇게 애가 휘청거리는 게 보이면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배 손에다가 쥐어주고 빨리 도망치듯 산 내려오라고. 그러면 당장 애가 죽진 않고 시간은 조금 벌 거다. 그럼 병원 가고 그러면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못할 건 없으니까. 네? 부적의 내용은 또 정말 단순했대요. 그 내용이 술에 불살, 네 뇌물 먹었으니 당장 죽이지 말라고. 애매한 뜻 같겠으나 그 여자의 위, 아래, 양 옆으로 당장 죽을 사람은 그 애밖에 없으니 알아먹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시간은 벌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성품상 일을 그르칠 것 같진 않고 이때처럼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고 언니도 잘 해결됐구나 싶어서 그렇게 기분 좋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오더래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온 게 아니라 혼자. 처음 봤을 때보다 꼴이 더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아내분은 뭐하고 혼자 오셨냐고 되물으니까 전애들은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남자가 입을 연 게 와이프가 당신이 알려준 방법을 하겠다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 부하같이 밀고 그걸 믿냐고 막 싸워대다가 그래도 당장 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 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근데 그래도 혼자 야밤에 와이프 혼자 가는 게 좀 위험해 보이니까 같이 가기로 했고 그 방법을 들어보니 못 믿을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호기심이 좀 치밀더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주시오. 술에 불살? 참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말에 그냥 농간질 좀 해봤다. 잘 되면 우리 탓이고 안 되면 당신 탓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무슨 농간질을 했는가. 술에 불살 마지막 단어가 죽일 살인데 네. 거기다가 획을 추가하면 계율을 해가 된다고 해요. 그러고 뒤에 단어 2개를 더 추가하면 술에 불살 흥운 뇌물 먹였으니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내 운을 부응시켜라. 그러니까 아예 아이 죽이지 말라는 뜻에서 내 운을 부응시켜라 라고 바뀐 거잖아요 뜻이. 그런 뜻으로 바꾼 거를 그 술 취한 저승사자의 손에 쥐어줬대요. 예. 그러고 내려왔고 아이가 뭐 또 당장 죽진 않았대요. 근데 돈 들어가는 영명 치료라도 하는 게 이것도 사라지는 거라면 뭐 말로만 보면 언니 말이 맞긴 맞구나. 근데 이걸 사는 거라고 말장난하는 게 진짜 열받았으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살았다. 저 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자식 복 좋다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이 3년 키우고 나면 풀리면서 내가 준비하는 국시도 합격할 거라는 당신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날 밤 꿈에서 그 남자가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장소에서 얼굴만 허옇게 둥둥 뜬 남자가 걸어오는 게 아니라 쭉 미끄럼지면서 다가오는데 내 눈 앞에서 딱 얼굴을 들이밀더니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면서 웃더라. 그러면서 혀를 쭉 내미는데 그 혀가 배꼽까지 내려오더니 그러면서 그 혀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냐? 내가 볼 시험의 서술형 답안 주제가 적혀 있었다. 이 서술형 답안을 채우려면 보통 기간으로는 안 된다. 10개 가까이 되는 과목의 두꺼운 책들을 달달이 외워야 된다고. 근데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 주제만 공부했는데 정말 시험에 그 주제가 나오더라. 나는 너무 기뻤고 이제야 숨 좀 쉰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벅차올랐는지 내 와이프한테 그만 그걸 다 말해버렸다. 자식 목숨값 대신 그걸 받아오는 게 애비 자격 없다고. 와이프는 결국 나랑 이혼했고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것들이 내 발목 안 잡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더 속 시원했다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험만 붙으면 돈도 벌고 잘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미 잘 살아야 될 것 같았던 와이프나 아이도 없어졌다. 돈을 버는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지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지 그날 데려와야 할 애를 못 데려왔으니까 애 명은 당장 끝나지 않았고 수는 붙여놓으면 어차피 여러 신이 아이를 보호하기 때문에 당장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였다고. 사람의 염원이라는 게 무슨 투표 쪽지처럼 꼭 종이를 쥐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팔자에도 없는 합격운을 끌어다 썼고 그게 뇌물값으로 끌어다 쓴 건 맞지만 애초에 네 전 와이프랑은 달랐던 거라고.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지. 너는 합격운 끌어서 쓰는 대신에 이 나머지 운을 값으로 치른 거란 말이야. 자식운 좋다고 했잖아. 그 좋은 말이 뭔지 몰라?
네 운은 딱 거기까지였는데 네 자식을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네 운이 트일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고. 이제 자식이 없으니 운이 트일 필요도 없고 저승사자도 괜히 어린아이 데려가는 찜찜한 것보다는 세상 다 살고 마음도 글러 먹은 너를 데려가는 게 더 즐겁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 미안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어. 돌아가. 경찰 부르기 전에. 하고 남자를 돌려보냈대요. 그 현타가 너무 많이 왔는지 그 언니는 그냥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착할 수는 없지만 참 욕심이 뭐라고. 그 욕심도 자기만 잘 살자고 부린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초반에는. 결과가 이 모양이 되었던 게 너무 마음도 아프고 현타도 오면서 그랬대요. 그 뒤로 그 남자가 그렇게 가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가 그때 인류애라고 하나 그런 감정을 좀 잃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야,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써주시는 것처럼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봉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도 느꼈던 사필귀정이다, 인과응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